순간의 선택이 가문의 운명을 가른 이솝과 유나. 왕조시대의 왕실과의 혼인은 가문의 영광이어서 은근히 바라기도 했겠지만 오히려 당당히 거절했다가 패가망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실을 유배지에서 듣고는 재빨리 태종에게 사주단자를 보내서 유배에서 풀리고 부귀양명을 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이 배 밖에 나온 망언으로 패가망신을 한 이솝. 태종 17년 9월에 임금이 후궁신령옹주 신시소생의 맏딸 정신옹주를 시집 보내려고 점쟁이 맹인 지화에게 태종 7년 이전에 출생한 남자들의 사주팔자를 구해 운수를 판단해 아래라고 했습니다. 이에 지화가 전 춘천 군수 이솝의 집에 가서 아들의 사주팔자를 물었는데 그런 것을 왜 묻느냐는 이솝의 말에 지화가 왕명이라고 하자 이솝은 이렇게 내뱉고 맙니다. 왕실의 혼례가 이미 끝났는데 또 공주가 있는가? 만일 권공주의 딸이 결혼한다면 내게 자식이 있지만 궁녀의 딸이라면 내 자식은 죽었다. 나는 이런 혼인을 맺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이솝은 사주팔자를 써주지 않았는데 권공주는 정의 공주가 되었다가 나중에 의빈으로 봉해진 태종의 후궁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권공주 즉 수궁의 딸과는 혼인시킬 수 있지만 평범한 궁녀의 딸과는 혼인시킬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솝은 정신옹주의 혼례가 이미 끝나 평범한 궁녀의 딸을 자기 아들과 혼인시키려 한다고 잘못 알았던 것 같은데 지화가 이솝이 한 말을 아뢰자 태종은 크게 노했습니다. 이솝의 가문이 본래 바르지 못하다. 나도 혼인을 맺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솝의 말이 매우 불공하다. 이솝의 매부 하영의 딸 옥생은 강원도 금화 현감 유복중의 아내인데 오촌 당숙인 강원도 회양부사 김사문과 남몰래 정을 통한 바 있었습니다. 임금이 이솝의 가문이 바르지 못하다는 말을 한 것은 이 때문으로 실록은 이솝은 위인이 거만하고 포악하여 남들의 미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9월 2일 갑인 네 번째 기사 1417년명 영락 15년 이솝을 혼사를 속인 죄로 폐하여 서인을 만들다. 이솝에게 아들이 있으므로 내가 궁인의 소생을 출가시키고자 하여 사람을 시켜 그 생각을 모르니 이솝이 말하기를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만일 권공주의 소생이라면 내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 하고 생각을 써서 바치지 않았으니 이것이 무슨 마음보인가. 한쪽은 비록 천하지만은 한쪽은 인군인데 이솝이 왕실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사원부에 명하여 주문한 것이다. 여러 경들이 대답하기를 크게 불충하다 하니 남의 신하가 되어서 이러한 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임금은 이솝의 행위가 매우 괘씸하다고 하면서 서운한 심정을 피력하였는데 그날 이솝을 잡아와 전옥의 옥에 가두었다가 혼사를 속인 죄로 곤장 100대를 때리고 서민으로 강등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임금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일제히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나섰는데 사원부에서는 이솝을 불충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다시 반역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9월 2일 갑인 네 번째 기사 1417년명 영락 15년 이솝을 혼사를 속인 죄로 폐하여 서인을 만들다. 이솝의 죄가 대역에 관계되니 대역의 죄인 삼족을 멸하여야 합니다. 온 나라의 신자가 누가 베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강등한 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대신 법관이 반드시 다시 청할 것이니 비록 율에 의하여 죄지지는 않더라도 청컨대 또 가산을 정몰하고 외방에 안치하소서 하니 임금이 경등의 말이 그러하나 아이들의 일을 가지고 사람을 베는 것이 내가 어찌하고자 하는 일이겠는가. 경등은 다시 사리에 합당한 것으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인사형 원숙이 말하기를 전에 아랜 것이 사리에 합당합니다 하고 하여는 대역의 율을 어찌 너무 강등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만세에 공공한 것이니 다른 일을 제하고 이솝을 베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조말생 등도 하연의 말과 같았다. 임금이 나는 차마 베지 못하겠다 하니 하연이 불중한 사람이 머리를 보전하여 서인이 되어서 서울에 머무른 것이 신등은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편안히 가산을 누리면 후레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죄를 주는 것은 후레를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신하의 죄는 불충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빌건대
먼 지방에 귀양 보내 솟아왔으나 듣지 않았다. 결국 임금은 이속을 먼 지방에 귀양 보내도록 명했는데 이속이 귀양을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태종 11년에 태종의 형인 이방간이 왕자의 난에서 패하고 역적으로 몰려 강원도 홍천으로 귀양을 갔는데 그곳에서 충주 목사를 지낸 박도간의 딸을 취하여 몰래 혼인을 했습니다. 당시 춘천 군수로 있던 이속이 이를 조정에 보고하지 않은 죄로 충청도 괴산으로 귀양을 갔던 것인데 이속이 귀양을 간 뒤에도 사원부와 사간원에서는 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9월 2일 갑인 6번째 기사 1417년명 영락 15년 대간에서 이속을 반역의 죄로 다스리길 청하다. 대간에서 교장하여 이속의 죄를 청하였다. 신등이 전일에 이속의 반역의 죄로소를 갖추어 아뢰어서 유윤을 입었으나 신등은 생각건 때 반역의 죄는 법에 마땅히 배고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악한 짓을 하는 자는 비록 함정이 앞에 있고 부어를 목에 가하더라도 기탄 없이 합니다. 이것을 놓고 배지 않으면 불에 무엇을 경계하겠습니까? 원컨대 전하는 이속의 반역의 죄를 율에 의하여 시행하여 신하 노릇하지 않는 마음을 징계하면 공도가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대간에 이어서 의정부도 나섰으며 육조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신하들이 파상적으로 이속의 처벌을 주장하자 임금도 더 이상 그냥 두지 못해 창원부의 관노로 삼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관노로 전락한 후에도 무사하지 않았는데 5년이 지난 세종 4년인 1422년에 사헌부에서 이속은 왕실을 업신여겼으니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금이 윤허하지 않아 목숨은 건졌지만 왕실과의 혼인을 거절했다가 반역으로 몰리고 무비로 전락하는 엄청난 화를 당했던 것입니다. 순하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친척에게도 미쳤는데 이속이 하옥된 날 사헌부에서 김사문을 체포해 인륜을 어지럽힌 죄로 직첩을 빼앗고 국문했습니다. 3년 전인 태종 14년 어느 날 어머니 상중에 있던 김사문이 이속의 집에서 이속, 유복중과 더불어 밤새 마시었다고 합니다. 또 유복중의 아내 하옥생과 더불어 윷놀이를 했는데 이때 김사문과 하옥생이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사헌부에서 국문했으나 두 사람은 끝내 자백하지 않았는데 사헌부에서 고문을 청하자 임금이 김사문은 상중에 놀이를 한 죄로 하옥생은 김사문과 윷놀이를 하여 남녀의 분별을 어지럽혔다는 죄로 처벌하게 했습니다. 김사문과 하옥생은 곤장 80대의 형을 받았는데 이속 때문에 3년 전에 있었다는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구실로 김사문과 하옥생이 억울하게 벌을 받은 셈입니다. 아울러 사위가 될 뻔했던 이속의 아들에겐 평생 금올려 쉽게 말해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라는 처벌이 떨어졌습니다. 이속의 칠세손인 이성의 사보에 따르면 그의 유배지는 전라북도 임실이었다고 하지만 언제 죽었는지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종 4년에 이속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린 실록에 기록이 있어 이때까지는 살아있었다고 추정되지만 세종 25년의 손자 이인휴 논란 때는 이속을 같이 벌하자는 내용이 없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속의 아들에게 가해진 평생 독신 명령은 나중에 풀렸는데 첫째 아들 이근강은 이인휴를 낳았고 이인휴는 연안 이씨 태자첨사공파 중 판관공파의 파조가 됩니다. 태종이 사위로 삼고자했던 막내 아들 이근수마저 결혼했는데 이근수는 연안 이씨 태자첨사공파 중 수제공파의 파조가 되고 이근수의 아들 이인수는 안산 이씨 경기계의 시조가 됩니다. 이속의 멸문지화를 틈타 부귀영화를 누린 윤향. 한편 이속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려던 정신홍주는 이듬해인 태종 18년 1월에 형조 판서 윤향의 아들 윤계동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속의 문제가 조금 잠잠해진 얼마 후에 임금은 다시 맹인 지화를 시켜 신아들 아들의 사주팔자를 갖추어 아르게 했는데 지화가 윤향의 아들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윤향은 왕명을 따르지 않은 죄로 경기도 파주에 귀양을 가 있는 상태였는데 사주를 받은 태종이 크게 기뻐했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9월 21일 겜 첫번째 기사 1417년명 영락 15년 윤향을 득주하여 부처되어 있는 파평에서 부르다. 윤향을 파평에서 불렀다. 그때 윤향이 득주하여 부처되었는데 임금이 윤향의 차남 2조 참외 홍야방에게 일렀다. 내가 맹인 지화를 시켜 상호군 대우군의 아들의 나이를 갖추어 아뢰게 하였더니 지화가 윤향의 아들의 나이를 써왔다.
내가 전일 이속의 말을 징계하여 지화로 하여금 이 말을 누설하지 말게 하였으나 윤향이 내 말을 들으면 비록 물불이라도 피하지 않고 또 들으니 윤향이 참으로 혼인을 하고자 한다 하니 급히 부르라. 이속에게 나름 개무시를 당해 자존심 세기로는 조선 왕 중에 최고로 꼽히는 태종의 심사를 안 봐도 뻔했는데 나름 명문인 윤향의 집안에서 청혼이 왔으니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왕명을 무시하여 귀양을 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말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으니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합니다. 즉시 윤향은 귀양지에서 소환되어 형조 판사로 임명되었고 혼사도 급하게 추진되기에 이르렀는데 혼인을 수용한 윤향은 귀양에서 풀려 영전하는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윤향은 고려 우왕 때의 생원으로서 박초등과 같이 불교 만국론을 역설하고 유학을 권장하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태종 4년인 1404년에 지사간원사로 복직되었으나 남제의 부정을 탄핵하려다 오히려 공주로 귀양갔습니다. 1405년 사원부집을 거쳐 1406년 외적이 침입하자 경차관 판군자감사로 충청도에 파견되었으며 1407년 이조참의로 승진되었다가 곧대 사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성부윤으로 옮겼다가 곧 전라도관찰사로 임명되었고 1409년 상평고에 설치를 건의해 시행하게 했으며 참지의 정산을 거쳐 1410년 경상좌도병마도 절제사 겸 계림부윤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때 윤향의 조카가 윤목의 죄에 연좌된 탓에 중요관직에 임용될 수 없다고 탄핵을 받았으나 윤향이 먼저 윤목의 죄를 고발했기 때문에 태종이 중요관직에 임명을 했습니다. 1412년 한성부윤을 거쳐 참지의 정구사에 다시 임명되었으며 1413년 공조판서로 발탁되고 1415년 형조판서를 거쳐 호조판서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위화도 회군 공신들을 자기 임금을 배신하고 한고조를 도운 전공의 일에 비유해 논하고 또 그들의 전지를 회수해야 한다는 소를 올렸다 파직되어 적정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윤향이 귀양을 간 이유는 위화도 회군은 오로지 태조의 덕업인데 여기에 끼어서 한몫 챙긴 놈들은 항우 진영의 배신자 전공이나 다를 바 없으니 공신대우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건국 세력의 시초가 결국 전주 이씨 관련 회군 공신들인 걸 생각하면 좋게 말해 대담하고 강직한 것이지만 그야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소리였습니다. 무튼 아들이 부마가 되면서 참찬을 거쳐 강원도 경상도에 관찰사를 지내고 곧 형조판서로 다시 발탁되었으며 1408년 진하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는데 1418년 세상을 떴습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1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1418년명 영락 16년 형조판서 윤향의 졸기. 형조판서 윤향이 평양에서 졸하였다. 처음에 윤향이 중국에서 돌아오다 가산에 이르러 복통을 앓으니 임금이 의원 원학과 윤향의 사위 박종지에게 명하여 역마를 타고 가게 하였다. 구음이 들리자 3일 동안 정주하고 중관 홍득경을 보내어 내패를 가지고 가서 호상하였으니 그 아들 윤계동 때문에 특별히 대우한 것이다. 윤향은 파평 사람으로 문화평리 윤승손의 아들이었다. 용의가 공손하고 아름다워 젊어서부터 훌륭한 명예가 있었고 고론을 좋아하고 일찍부터 화여의 직을 두루 거쳤으며 장상이 되자 시세와 더불어 부침하였다. 졸할 때 나이가 45세였다. 소돌하고 시호하고 쌀콩 50석과 종이 150건을 부의하고 중과를 보내어 치자하였다. 아들 윤계동은 정신홍주와 사이에서 일남일녀를 낳았는데 무튼 이 사건으로 윤향의 집안은 이속의 집안과 정반대의 운명을 걸은 셈이며 이속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진 셈입니다. 오늘은 순간의 선택이 가문의 운명을 가른 이속과 윤향의 이야기였습니다.